자, 가볼게요. 지적위원회가 출제위원회 요즘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적위원회 좀 정리해야 되는데, 지적위원회는 크게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일단 지방지적위원회부터 보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시도에 뭘 둔다?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사항만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둔다고요? 시도에 둔다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중앙지적위원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뭐 하기 위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고요.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몇 가지다? 5가지.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을 낼 것 같아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낼 것 같아요. 중앙지적위원회죠.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을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연구, 개발, 징계, 양성 이렇게요. 연구, 개발, 징계, 양성. 그리고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이렇게. 그럼 암기해야 될 것은 재심사는 당연한 거니까 연구, 개발, 징계, 양성 이렇게 해서 4가지. 그리고 재심사 이렇게 5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파트에 가보면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되어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준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모아서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이렇게. 근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부장이 이라면 X. 아주 치사하죠. 치사한데도 그런 게 나오더라는 거. 그런 게. 그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뭐한다? 의결한다.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그 다음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현지 조사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간사는 누가 임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한다? 임명한다. 됐죠? 그래서 7개 지문, 이 지문 말고도 더 있거든요.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3번 지문에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인데 이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뭐한? 제외한 이렇게 해서. 그래서 7개의 지문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한번 볼게요.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죠. 근데 임기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뭐한다? 제외한다라는 거. 요거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숫자와 관련해서는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그죠? 간사는 누가 임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런 거. 이 정도 느낌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과반수는 크게 암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문제를 낼 때 나올 수 있는 유형이 2가지다. 그죠?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7개 중에서 하나가 정답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는 게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낼 수 있겠다. 그죠? 네, 이 정도는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부심사. 적부심사 암기할 때는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이내, 90일 이내에 해서 3시기가
63빌딩에 가서 G79다 할 때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이내 90일. 위치 포인트 잘 잡고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지체 없이와 7일 이내. 이거 위치 바뀌었을 때 잘 안 보이니까 조심해 두십시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질문 하나 더. 항상 시도지사를 뭐하여? 거쳐간다는 거. 그러면 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이렇게 간다라는 거. 이때 시도지사 자리에 지적소관청이 들어간다든지 국장 자리에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뭐다? 틀리겠죠. 그래서 서술형 지문으로서 요거 조심하면 대부분 이 안에서 정답이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등록상 정정, 직권정정 사유 9가지 배우셨잖아요. 자, 생각나는 대로 또 한번 되짚어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한다? 다르게 잘못 들어가는 게 몇 개다? 6개. 그럼 6개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2개가 떠오르든 하나가 떠오르든 한두 개 정도는 안 떠오르겠나 싶은데. 떠올랐나요? 그러면 지금 안 떠오르는 것은 아직 암기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체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책 펼쳐놨고 토지동 정리결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을 뿐이지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암기했으면 항상 내가 뭘 암기했냐 확인을 꼭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그 6가지 다르게 잘못 확인이 되었다면 다시 해볼게요. 무작정 해볼게요. 토지동 정리결의서 작성 또는 제작성 등록사항이 지적 측량 성과와 면적의 증감 없이 면적 환산이 이렇게 해서 6개. 거기서 안 떠오르는 건 뭐다? 안 떠오르면 뭐다? 여러분이 3개가 안 떠오르면 3개 암기 안 된 거. 그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잘못 안 들어가는 거. 뭐다? 일단 등록 전환에서 오차 허용 범위 초과 토지 하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하필이란 글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지적 측량 적부 또는 재심사 의결서를 송부받은 이거라고요. 그게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직권정정 사유 한 가지가 뭐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 또는 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까지 확인되었죠. 이제 보러 가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그러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3명.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소관청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누구를 거쳐서 간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확인되었고요. 자, 그 다음 누구에게 그럼 적부심사 청구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야 한다? 역시 시도지사를 뭐하여? 거쳐 누구에게?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을 한다고요. 자, 이거 그럼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뭐는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뭐 해라? 회부.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할 때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서 가죠. 그럼 이걸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이런 거 조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소관청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연지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참여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정답의 결정 요소는 아니니까. 그러면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심의 의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심의 기간을 며칠 이내? 30일 이내 몇 번만?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심의 의결 결과가 나오죠. 의결을 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적부심사 의결서를 어떻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뭐해라? 송부해라. 그럼 시도지사가 받겠죠. 받으면 시도지사는 며칠 이내? 7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에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뭐해야 한다? 통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생각. 받고 나면 재심사를 할 수도 있고 뭐 한다? 불복을 할 수도 있고 수긍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결과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 적부심사 절차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났죠. 그럼 끝났으니까 이때는 누가 이제 지적 소관청이 누구에게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 의결서 사본을 받겠죠. 받아갖고 그 내용을 보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뭐 한다? 정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복을 하면 시도지사가 지적소관청에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보내서는 안 되겠죠. 여기까지는 절차적 이해가 갑니까? 그럼 불복을 했다면 그때는 요 위에 있는 절차하고 뭐하다 똑같이 간다고요.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시도지사를 누구로 바꾸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꾸고 지방지적위원회를 뭐로? 중앙지적위원회로 바꾸면 된다고요. 그 다음 이제 읽어봅니다. 자,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뭐 한다면? 불복을 한다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뭐하여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등록상의 정정. 자, 시도지사는, 이 천천히 읽어보면 돼요, 이거는. 시도지사는 지방지진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90일의 기간 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키워드죠.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불복이 아니라 승복했다는 거죠. 그러면 적부심사 절차가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도지사는 의결서 사본을 누구한테 보낸다? 지적 소관청에 보낸다고요. 보내면 지적 소관청에서 의결서 사본을 받겠죠. 그럼 의결서 사본을 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 공배 등록 사항을 뭐 하거나 정정하거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정정이 우리 직권정정 사유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정한다? 그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해버리면 된다라는 걸 수정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문은요. 적부심사의 중복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것도 암기하지 말고 조금 생각해 보세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 생각해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그 해당 성과, 동일한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해당 성과를 아무리도 아닌 것 같아. 지금 다시 해줘.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게 중복 청구 금지 조항이라고요. 근데 또 재심사를 청구했어요.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나오거든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라면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적부심사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암기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읽어서 아는 것들 흐름만 잡혀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재심사는 그 맞죠? 90일 이내 누구를 거쳐?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중앙지원에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 등록상의 정정. 자, 등록상의 정정 이거는 조금 조심할게요. 요거 하나가 차이점인데 차이점부터 설명을 드리고 암기 방법을 말씀드릴게. 자, 재심사를 청구를 했다면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보내서는 안 되죠. 승복을 했다. 만약에 승복을 했다면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보내줄 거잖아요. 근데 불복을 했다는 것은 그 의결서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보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누가 시도지사는 소지 소유자가 불복했다면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재심사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나오죠.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는 불복할 수가 없죠. 없으니까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한테 보내준다? 시도지사에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절차적 상황에서 재심사 절차도 끝났구나. 더 이상 불복원할 수가 없구나. 라고 판단하죠.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하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겠죠. 받아서 합쳐서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 송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소관청에 보내버리면요. 시도지사는 결과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든 최종적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시도지사가 다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낼 때는 일괄적으로 누가 다 보낸다? 시도지사가 이렇게. 그거 한 개만 딱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적부심사 절차하고 뭐해라?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보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더하기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뭐해서 첨부해서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 송부한다고요. 그래서 재심사든 심사든 다 보내주는 거는 누가 보내준다? 시도지사가 보내준다고요. 그럼 받겠죠? 받으면 등록상을 어떻게 해라? 직권으로 정장하거나 측량 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선생님, 적부심사 절차는 이거 말고도 법 조문이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까지는 다 정답이 결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더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적법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법 갑니다. 자, 그럼 이쪽을 한번 봅시다. 항상 공부할 때 이거 전 단계가 뭐예요? 이거 전 단계가 일필지의 토지에 관한 정보, 사실관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해서 이를 결정해야 될 거고, 했다면 지적공부에 이를 등록해야 되고, 등록된 정보를 관리하고,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뭐한다? 공시한다. 이게 1단계. 이 체계를 잡아놓고 1단계 가죠. 약식으로 적을게요. 네. 사실관계, 권리관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죠?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 어디에? 지적, 공부에 뭐한다? 등록, 관리, 그 다음 공시. 이게 1단계잖아요. 그럼 항상 이제 여러분이 오늘 나는 지적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게 되면 난 1단계를 정리할 건지 2단계를 정리할 건지 3단계 지적 측량 파트를 정리할 건지 일단 그거부터 판단하고, 왜냐하면 하루 만에 여러분이 전부 다 정리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죠. 시간적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차이 있는데, 항상 공부를 할 때 내가 2시간을 할 건지 3시간을 할 건지를 일단 판단을 하고, 그럼 나 오늘 지적법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오늘 지적법 한 2시간 정도만 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뭔가 공부를 체계적으로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오늘 지적법 공부하자 펼쳐갖고 지번부터 막 밑줄 그어가면서 파란색, 노란색 막 장구벌레처럼 해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체크되어 있는 거 막 동그라미 하고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말고, 그런 거는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부는 절대 도움 안 된다고요. 왠지 책에 빗줄 많이 꺼있고 빨주노초 파남보대에 있으면 와 언니 굉장히 화려하네 이랬는데 빨간색은 뭐고 노란색은 뭐야? 그때 기분마다 색칠하는 거야. 이거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는 다 하시잖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나는 지적법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마쳤으니까. 그러면 나는 한 2시간 정도, 아니면 나는 오늘 지적법 한번 마스터를 해야 되겠다. 근데 뭐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1단계를 할지 2단계를 할지 3단계를 할지 다 할지. 그럼 나는 만약에 3단계를 하겠다. 그럼 3단계를 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러면 선생님이 작년에 측량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한 개도 안 냈으니까 올해는 한두 개는 나올 건데 일단 절차가 나온다 했으니까 절차 파트를 나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하고 나면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있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5가지 논점에서 통상 2개 정도가 나올 거라 예상은 하는데, 일단 절차부터 나는 뭐 하게 되겠다? 정리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절차에서 선생님이 나온다 했는데, 뭐가 나온다고 했지? 하면서, 절차에서는 일단 1단계가 흐름을 알고 가야 되고, 두 번째, 검사와 관련해서 정리해야 되고, 세 번째, 기간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의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리를 하라고 했다. 그럼 먼저 선조치사항으로 이런 걸 한번 본단 말이에요. 제가 수업할 때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 보고 나서, 여기서부터 먼저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고, 천천히 해보고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 암기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의뢰 여기서 검사 측량은 대상이 하나가 뭐였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안 나네. 이거 추고 검사 4444는 알았는데 이거 뭔 말이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들면 이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내용을 내가 암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약집을 펼쳐갖고 그 내용을 체크하고 이렇게 암기하란 말이에요. 해놓고 덮지 말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한번 딱딱딱 채워 넣어 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한 개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러면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가 더 나올 건데 대상은 13가지인데 대상은 맞다. 1번부터 해가지고 내가 복구를 딱 타이틀로 두고 내가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해서 토지동 사유 암기하면서 딱 정리를 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해봤는데 어느 순간에 딱 끊기는 구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끊기는 구간부터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뭐 해라? 요약집을 딱 펼쳐보니까 맞다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9번에서 맞다. 이거 측량하면 당연히 기준점은 설치되어 있으니까 기준점 표지 설치하고 끝나고 나면 검사도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10개가 완성되는구나. 그리고 복원의 목적이 2개가 있구나. 이때 선생님이 지적 현황 측량은 용어의 정리가 조금 부실하니까 정확하게 하라고 했구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일단 무조건 책 펼쳐서 공부하지 말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먼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때는 안 되거든요. 왜? 뭔가 알아야 논리적 흐름도 정리를 하고 하는데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하나씩 그렇게 체크하란 말이에요. 하고 나서 기준점 성과에서는 지적 삼각점과 지적 삼각 보조점, 도건점이 있는데 지적 관리와 발급 열람에서는 지적 삼각점이 중요하구나. 그럼 그거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에서는 오늘 보니까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출제위원회 문제를 내면 뭘 내겠다?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을 내겠네. 그거 암기됐나 안 됐나 또 확인 한번 해보고 암기 안 됐으면 책으로서 확인해서 또 암기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또 까먹고 그 다음에 또 까먹으면 또 이제 또 문제를 풀 때 또 암기하고 그렇게 까먹고 암기하고 이런 방법이 계속 반복되다가 10월 25일 날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럼 10월 25일 날 시험장 갈 때 머릿속에 6과목이 정확하게 탁탁탁탁탁탁 암기가 다 되어서 시험장 갈까? 아니면 아주 머릿속이 복잡했을 때 상태에서 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다 정리가 돼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다 복잡한 상태에서 시험장 갈 것 같아요? 복잡한 상태에서 간다고요. 10년을 공부해도 이 공부는 다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요. 10년을 공부해도. 그럼 그 말은 뭐냐? 시험장 갔을 때는 애도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나오면서 딱 한마디만 저는 이야기합니다. 나올 때 시험 딱 치고 나오잖아요. 잘 쳤든 못 쳤든 상관없이. 나올 때 나 1년 동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원 없이 했다. 나는 이 이상 더 해라면 토가 나와서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올 때, 시험 치고 나올 때 그래 나 후회 없다. 그래서 떨어지든 합격하든 내 할 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시험 치고 나올 때 최소한 나한테 부끄러워하지는 말자. 그 마음만 가지고 정리하면요 무조건 합격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면, 시간이 조금 남네? 그럼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러면 뭐 토지 이동 파트 오늘 했으니까 토지 이동 파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그럼 요 체계를 딱 펼쳐놓고, 이 흐름 따라야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흐름 한번 정리해보고, 축척 변경을 정리해봐야 되겠다. 그럼 축척 변경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순위 정해놓은 게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이 일단 숫자 암기하라고 했구나. 15, 2030, 15, 20, 66, 11. 그죠? 3분의 2, 2분의 1 전원 글자 2번,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론 들어갈 때 절차적 흐름. 그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위원회 구성과 심의 의결 사항이 뭔지 이렇게. 그럼 그거 한번 딱 정리해서 또 마무리하고 이렇게 좀 하나씩 차근차근 서둘지 말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2시간을 투자하든 3시간을 투자하든 반드시 나오는 것부터는 반드시 뭐해라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뭘 하지?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보면서 합병은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단 나는 뭐부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다? 합병할 수 있니 없니 이 정도로 나는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 핑퐁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거 33회 때인가 34회 때 나오고 35회 때 안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한번 딱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넘어가서 이제 직권으로 조사 등록할 때 직권 조사 등록하는 절차가 있을 건데 그 5가지가 내가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 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데 등기 촉탁은 신규 등록 아니면 소유자 정리가 답이고 이거 정리는 토지 표시를 정리했을 때만 통지해야지 소유자 표시 정리할 때 통지의 대상이 아닌데 그럼 통지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15일, 7일 이 정도 딱 정리하면 끝. 그리고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된다면 불일치 이 사례가 2개 나올 건데 앞에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다 나오면 소유자 정리할 수 없고 뭐가 열람조사 확인해서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다더라. 뭐 이렇게 이 정도. 그럼 이렇게 하면 딱 끝난다고. 끝나면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 그러면 신규 등록에서는 뭐 별거는 없지만 판매 기소 소유자에 관한 증명 정보가 등기부가 될 수는 없으니까 판매 기소 그거 가지고 소유자 입증해서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 등록 전화는 임야도에서 어디로 가니까 지적도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측량을 다시 하게 되면 면적의 증감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그럼 오차형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고 초과할 때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선생님 그게 정답의 결정 요소라 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중요 부분도 정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 톡톡톡톡 정리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항상 제 과목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오늘 2시간 공법을 공부한다, 2시간 민법을 공부한다, 2시간은 세법을 공부한다 하면 무작정 책 펼치지 말고 내가 어느 부분을 먼저 공부해야 될 건지부터 조금 앉아서 차분하게 한 5분 정도 그래 오늘 나 세법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세법에 지방세와 국세가 있는데 그럼 지방세 파트에서는 강승규 교수님이 이런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가 항상 잘 나온다 했으니까 나는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펼쳐놓고 그것만 딱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뭘 공부할지를 한 5분 정도는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래가지고 머리가 뭘 공부할지를 알아야 공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펼쳐놓고 책을 보도 맨 앞쪽만 깨끗하잖아요. 대부분. 뒤쪽은 또 안 깨끗하고. 그게 왜 그럴까? 2개월 끝나면 또 다른 시간 또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본 부분만 계속 보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등기법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등기법은 이제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핵심 요약 정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등기법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유형을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등기법은 이제 제가 등기법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여러분에게 암기를 시킬 건데, 일단 등기법에서 이것은 뭐 제가 1번, 2번, 3번 적지도 않겠습니다. 지적이든 등기든 어떤 법률 과목이든 있잖아요. 용어 있잖아요. 용어만 돼 있으면 법은 사실은 50%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등기법을 강의를 요약 정리하면서 용어에 관한 개념을 제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용어를 자주 듣거든요. 자주 들으면 익숙하거든요. 익숙하면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을 때는요, 이렇게 들으세요. 나는 용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야. 라고 생각하면서 용어를 하나씩 새롭게 뭐한다? 입장 정리한다라고 그렇게 듣는 게 좋으세요. 두 번째,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등기법 시험은요, 경향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조금 분설을 해보면 이래요. 1, 2, 3, 세 가지 유형의 지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생각할 필요 없이 공부하는 뭐다?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단순 암기. 단순 암기는 그냥 지적법처럼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단순 암기사항도요, 이해를 다 시켜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등기 신청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등기 신청 정보라고 합니다. 그럼 등기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이요. 여러분이 저랑 어떻게 암기했냐면 부원, 일, 목신, 필관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부동산의 표시, 그다음에 원 등기, 원인, 일 등기 원인, 일자, 등기 신청의 목적,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 그다음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들, 관할 등기소의 표시, 뭐 이런 내용들이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 사항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 사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다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 정보의 기록 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암기되어 있으면 풀고 암기 안 되어 있으면 틀리잖아요. 근데 이런 지문들은 우리가 흔히 단순 암기 사항이라고 치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등기법은 대부분의 내용이 있잖아요. 용어와 알와 등기 절차만 알면 실제로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무조건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하는 지문은 거의 없어요. 등기법은. 실제 신청 정보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등기 절차가 무슨 심사입니까? 형식적 심사가 되죠. 등기하는 서류만 보고 등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위에 놓이는 게 등기 신청서예요. 그 밑에 등기 신청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간다고요. 그걸 첨부 서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할 거기 때문에 신청서에는요, 당신들이 언제 누구랑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가 신청서에 뭐한다? 요약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요약 정리가 달리 말하면 실체 관계의 내용이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니네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게 다 적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X 부동산에 대해서 상용위에서 기동이 앞으로 뭐 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라는 내용이 신청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X 부동산의 표시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 등기하는 입장에서는 기동이하고 너랑 계약은 했니 안 했니가 신청서에 나타나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죠. 그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럼 계약은 너희들 언제 했는데 5년 몇 며칠 날 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 X 부동산, 원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신청하는 사람은 상용이와 뭐다? 기동이다. 이렇게. 그리고 관할 등기소니까 등기소 표시는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매도인, 의무자가 너 진짜 이거 처분할 의사가 있니 없니 그걸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뭐다?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에 기록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다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이해한 것을 해가지고 지문을 보고, 아, 신청 정보의 필요지. 그럼 부동산 표시 보고 가만히 있어봐. 부동산 표시. 일단도 잠깐 있어봐봐. 아, 일단 계약을 하고 딱 이렇게 왔으니까, 맞아. 부동산의 표시는 맞아. 이렇게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해야 될 내용들은 이제부터는 뭐 한다. 시험장에 갔을 때는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이제부터는 이해로 접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면 이제는 뭐라도 해야 된다? 암기라도 해야 된다고요. 그런 단순 암기형의 지문들은 제가 암기하라면 그냥 암기하면 돼요. 두 번째, 2번, 3번 때문에 이제 수험생이 어려워하거든요. 2번, 3번은 사실은 1번보다 훨씬 더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2번, 3번이 더 어려워요. 수험생들이 느낄 때는. 제가 볼 때는 2번, 3번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수험생이 체감할 때는 2번, 3번이 어렵다고요. 2번, 3번이 뭐냐면 그냥 읽어서 그냥 O냐 X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아는 거예요. 읽으면 아는 거. 이건 암기가 아니라 뭐다? 읽으면 아는 거.
근데 읽어서 안다라는 말은 지문을 읽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만 알면 풀 수 있는 것들이 2번이에요. 무슨 말인지만 알면.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불분할 특약, 그 말이 딱 나왔다. 공유물을 분할을 하지 말자 하는 금지 특약을 한 후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말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머릿속에 이거 토지나 건물을 공동 소유했는데 그걸 5년 동안은 분할하지 말자라고 갑과 을이 특약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특약 내용을 바꾸는 변경 등기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밑에 그 특약의 내용을 바꾸는 변경 등기를 한다. 특약의 기간을 줄인다. 특약 기간을 바꾼다. 내용을 바꾼다. 내용이 나오면 특약의 내용을 바꾸겠다는 거구나. 그럼 읽잖아요. 그죠? 그럼 바꿀 때 나올 수 있는 뒤에 지문이 공동으로 신청할 거냐, 단독으로 신청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럼 바꿀 때 생각해 보세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실체관계 내용을 알 수 없고 서면만 보고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런 등기는 혼자 와서 등기할 때 받아줄게.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권리를 잃을 자와 얻을 자가 함께 오는 게 맞을까요? 함께. 그럼 이런 지문들은 암기처럼 느껴져요. 그냥 읽으면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읽으면 아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읽으면 아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읽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암기사항이 아니거든요. 굳이 암기사항이라고 해야 된다면 변경 등기가 무슨 말인지, 공유물을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 무슨 말인지 그 용어를 한다? 아는 게 맞는데 그 용어는 어느 정도 되었다라면 읽어서 아는 게 일단은 두 번째 유형이라고요. 세 번째 유형도요. 읽어서 판단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문이 이제 갑을병 나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등기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 병이 이렇게 나오면 이까지만 읽으면 지문 일단 두 줄이에요. 되겠나요? 병이 매수인 을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이 지문도 암기가 아니라 그냥 읽으면 아는 건데 지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한 번에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안 되니까 바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시켜야 한다? 시각화를 시켜야지만 뭐가 되는 게 있다. 판단이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령 갑과 시험 지문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렇게 나오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구나. 뭘 내용으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그럼 지문에서 이 말을 넣어준다고요. X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과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 신청하기 전에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매도인 갑의 단독 상속인 병은 단독 상속인 누구는 병은 이렇게 병은 매수인 을과 공동으로 갑에서 을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나오면 이 지문이 O냐 X냐를 풀면 되거든요. 이렇게 시각화 딱 시켜놓고 나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갑이 사망했으니까 그 아들이 한다? 대신 신청하러 가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구나라는 용어의 개념이 떠오른다고요. 그러면 뭐로 간다? O. 그럼 틀리게 할 때는 갑의 상속인 앞으로 먼 후에 상속 등기를 하고 상속인 앞으로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받아야 한다. 이러면 X. 이렇게 지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문은 암기가 아니라 굳이 암기해야 된다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뭐니? 이걸 암기해야 된다고, 암기. 근데 이거는 용어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2번, 3번은 읽어서 바로 판단되는 게 있고 읽어서 바로 판단이 안 되는데 뭘 시키면 시각화를 시켰을 때 판단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오히려 암기사항이 아니라 용어만 돼 있으면 오히려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파트가 2번하고 3번이라고요. 왜? 지문을 무조건 나는
그 지문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들어가기보다는 무조건 암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다? 꼽혀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암기한 지문이 안 나와. 그러면 뭐다? 아, 문제가 어려웠어. 이렇게 지문을 간단 말이에요. 등기법은 지문을요, 굉장히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유자재로. 그 다음, 시험 지문에 만약 이 지문도 굉장히 쉬운 지문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죠. 매도인 값과 매수인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하기 전에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자신의 등기 신청권을 위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갑은 을에게 자신의 등기 신청권을 위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하고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자신의 등기 신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없다 이거 물어보거든요. 위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 이걸 모른다라는 말은 용어의 정의를 모른다는 거야. 지금 제가 읽었던 게 뭐다?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의 대리를 읽은 거거든요. 매도인은 자기 등기 신청권을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게 뭐다?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 등기 신청하기 전에 갑과 을은 법무사 A에게 등기 신청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다? 쌍방 대리. 얘가 얘한테 위임하는 거는 뭐다? 자기 계약.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뭐다? 자기 계약에 의한 대리란 용어를 뭐 한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럼 어떻게 하자? 지금부터는 등기법을 배울 때 머릿속에 다 비워라. 비워놓고 전부 다 나는 용어의 정리를 다시 새롭게 정립한다는 마음으로 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암기할 거는 뭐하고? 암기. 그 다음에 읽어서 가야 될 것들은 뭐만 돼 있으면 용어만 돼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쌓여야 돼. 그래서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용어의 개념을 나는 하나씩 가져가고 단순 암기 사항들은 암기해서 간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시험을 칠 때. 자, 시험을 쳐야 된다, 시험. 모의고사를 풀 때는 시험을 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거는 바로 판단이 되니까 그냥 가면 돼. 뭐 해야 한다? 긴 지문들을 반드시 시각화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시각화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실제 10월 25일 날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험을 쳐야 되잖아. 칠 때 시각화 시키는 것을 10월 25일 날 그날 당일 가가지고 시각화 시키겠다. 될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그래서 선생님 나오는 지문마다 전부 다 시각화 시키면 어느 세월에 문제를 풉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다. 실제 시험 연습은 기출문제를 연습을 하든 예상문제를 연습을 할 때는 수백 번 수천 번을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등기법 12문항이잖아요. 일단 한 문제 못 풀어요. 그럼 11문항이죠. 11문항에서 5개 정도는 뭐다? 단순 암기사항이거든요. 단순 암기사항. 그럼 6문제 남죠. 6문제 중에서 2문제에서 3문제는 뭐 한다? 읽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시각화 시키는 문제는 몇 문제다? 4문제에서 많아봤자 5문제라고요. 그것도 4문제에서 5문제도 지문 안에 한두 개밖에 없다고요. 시각화 시키는 게 맥시멈으로 잡아도 9개, 10개가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실제.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시각화 자꾸 훈련을 해야 될 게 그 시각화 시킬 때 9개나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는 시간이 없을 거라 미리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각화 시켜도요, 시간이 남으면 남지 절대 모자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시각화 시키는 거 해야 되니까 미리 뭐 해라? 하시라고요. 그럼 할 때 혼자 못 하잖아. 그럼 제가 할 때 그거 그대로 뭐 한다? 필사해가지고 똑같이 계속 적어보라고. 아, 이렇게 시각화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는 연습 하시라고요. 스스로 시각화하다 보면 용어가 자연스럽게 뭐 한다? 알게 돼버려요. 역순으로. 두 번째, 반드시 메모해서 풀어라라는 것은 메모해서 풀어라. 반드시 뭐 해라? 제가 등기법 할 때 메모해서 푸셔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꼭 뭐 해라? 메모해서 푸시라고요. 근데 가장 잘 안 되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혹시 이번에 아니에요. 괜히 또 이야기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메모해서 풀어라.
메모.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갑소유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이 말 딱 나오면 문제 읽지 말고, 부동산 일부에는 뭐다? 용익권만 해가지고, 나머지 X 해가지고 딱 풀으란 말이야. 항상 문제를 풀 때. 막 지분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거 지분이 나와. 이거 O인지 X인지 한번 판단해 봐봐. 한번 봐봐. 이렇게 나왔어. 시험 문제. 갑을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 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게 지문이 나왔어, 만약에. 나왔다고. 그럼 나오면 지문을 보고, 갑을 공유인데 갑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럼 OX 판단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판단하려고 애쓰지 말고 적으라고. 그러면 뭘 적어야 돼, 이게? 뭐라고? 크게? 지분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그 다음,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일부의자가 전원 명의, 전부 명의의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적었지? 그럼 적고 나서 보라고. 이 지분만 보존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건 해당 사항 없고, 지분만 상속 아니죠. 해당 사항 없고, 1인이 전원의 가등기 본등기가 아니죠. 해당 사항 없고, 합유 지분 해당 사항 없고, 지분의 용익권인가요? 아니죠. 해당 사항 없고, 그럼 이건 할 수 있다. 끝. 이렇게 풀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으라고. 그 메모에서 풀으라는 것들은 메모에서 풀으라고. 그럼 지분과 관련해서 나오면 저 5개 지분을 적어 놓고 항상 풀으라고. 그러면 시험 지문에 합유 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오면 적으라고. 합유 지분 기록 X 했으니까 합유 지분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이건 애초부터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해라고. 그러니까 이걸 안 적으니까 선생님 어떨 때는 지분에 이거는 되고 어떨 때는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항상 적어놓고 풀면 아무 문제 없다고. 됐나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적어놓고 풀어라라는 것들은 뭐 해라? 적어놓고 풀으라고요. 특히 주등기, 부기등기. 아쉽다 말이에요. 주등기, 부기등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수험생은 아닌데 어디 뭐 제 나가는 학원이 그게 뭐 M4 그 출판 그 친구 70한개만 해도 70한개. 한 개 차이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한 개 차이로. 2차만 했는데. 미치는 거 아닙니까? 1차 다시 또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작년에 주등기, 부기등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면 선생님 뭐라고 했어? 적어놓고. 적었어요? 아니요. 그거 적었으면 맞췄다고. 권리의 변경등기 나왔거든. 권리의 변경등기는 뭐다? 부기등기. 단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 못하면 주등기. 작년에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기등기가 아닌 무슨 등기로? 주등기. 이것이 작년 시험 문제라고. 이 내용이. 적었으면 맞췄다고. 그 친구 그러면 1년 동안 또 공부할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 때문에 딱 하나가 꼭 여기서만 아니겠지. 세법에서 걸릴 수도 있고 공법에서 걸릴 수도 있고 다 걸릴 수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약속 좀 하자. 항상 시각화는 틈틈이 뭐 한다? 자꾸 필사해가지고 저랑 같이 연습한다. 이게 되기 시작하면 이거 두 개는 암기사항이 아니게 된다. 그럼 나머지가 뭐다? 단순 암기사항이잖아요. 단순 암기사항이 지적법 분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적법 암기사항 있죠? 지적법은 지금 나올 때마다 다 암기해야 되잖아. 그럼 지적법 전체 분량의 등기법은 5분의 1이 안 된다. 5분의 1이. 등기법이. 암기사항이. 5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암기사항은 다 맞출 수 있어.
그럼 이건 읽어서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기법이 충분히 여러분이 9개, 10개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 꿈의 점수인데요. 이렇게 하잖아. 지적법은 9개, 10개 하면, 그래, 열심히 하면 되겠다 생각 들지. 근데 오히려 지적법이 더 어려워. 왜냐? 지적법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거든. 암기하면 했다가 또 까먹고, 암기했다가 까먹는데, 등기법은 읽어서 하는 것은 내용상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잘 안 잊어버려. 그리고 단순 암기상 또, 다 이유가 있거든, 이유가. 그래서 잘 안 까먹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등기법을 마지막까지 쓸 때는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법에서 만약에 9개, 10개가 되잖아요. 되잖아, 만약에. 되면, 무조건 합격이야. 무조건 합격이야. 왜냐하면 다른 데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점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중개사법, 그렇죠. 알고 계시네. 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야. 중개사법 이거 맞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개사법이 만만한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공법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 공법은 어렵다라는 개념보다 있잖아요. 양이 많다라는 개념이 맞아요. 공법은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암기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공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은 어차피 50점이야. 많이 맞아도 50점이야. 공법을 어떻게 공부하니까 50점이야. 그래서 5, 6, 7이잖아요. 보통 갈 때 5, 6, 7 작전. 스탠다드한 게. 사람들은 좀 틀리긴 틀려. 틀린데 보통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공부한 게 공법 50, 공시법령규 세법 60, 중개사법 70 이렇게 보거든. 28개, 24개, 20개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근데 28개에서 삐끗했다. 공법에서 삐끗했다. 그러면 사실 공법을 50점 이상 끌어올리려면 쉽지 않아요. 중개사법 28개 끌어오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럼 이렇게 맞췄다 치더라도 세법 10개에서 12개는 잡아야 되잖아.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세법 한 10개 그래도 세법 많이 하지 말고 강성규 교수님이 요거 보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 계통에서 구력이 25년, 26년 넘어가면 자기 머릿속에 대충 찝어내도 8개, 10개는 찝어낸다고. 그러니까 강수영 교수님이 하라는 거 있어요. 그잖아, 하라는 거. 그것만 해도 나온다고. 여러분 안 해서 그런 거지. 어려워.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8개, 10개 만들고 친다면 우리 공시법령이 세법이 뭐다? 제가 책임져야 될 게 14개에서 16개만 책임지면 되잖아. 그러면 평균점은 가거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뭔가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적법에서도 10개, 11개, 12개가 맥시멈인데, 1개는 어차피 못 풀고, 11개가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적법에서 실수하거든, 사람이. 9개, 맥시멈으로 10개 정도는 받는단 말이야. 물론, 실수를 한두 개는 틀릴 거고, 그럼 지적법에서 한 9개에서 10개, 10개까지는 맞출 수 있어, 지적법은. 나중에 또 몰아치게 해가지고 또 암기시키면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그럼 등기법에서 통상 여러분이 4개에서 5개, 이러니까 14개에서 15개 이렇게 나온다면 지적법 점수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9개, 10개가 바뀌어버리면 10점이 남아. 그럼 10점을 여기서 삐끗해도 보태줘도 되고, 여기서 삐끗해도 보태줄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작년에 여기 있는 수험생은 아니지만 M사에서 수험생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작년에 합격자 모임 와가지고 이 말 했는지는 모르겠다. 그 사람 2차 많은 사람이었거든. 1차 시험 치고 나서 2차 1교시 시험 치고 중개사법하고 공법 시험 치고 나서 올해는 흘렀다. 그냥 가방 싸고 나올래 했대. 근데 나오려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마지막까지 공시법령에서 뒤집을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중개사법에 의외로 많이 못 쳐가지고 자기가 보통 중개사법을 26개 이상은 잡았는데 중개사법에서 완전히 망해버렸대. 그래가지고 들고 나올래 했대. 근데 갑자기 제가 그랬거든요. 마지막까지 앉아서 찍고라도 나오라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공시법에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엎을 수 있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방 두고 나오다가 다시 앉았대. 자랑은 아니고.
그 작년에 공시법이 쉽게 나왔다고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고, 작년에. 대부분 우리가 뭐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올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거는 실제 풀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립서비스 하는 거고, 실제 작년에 공시법이 어려웠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암기할 것만 딱딱딱딱 암기하고 있으면 들어가면 충분히 18개 이렇게 맞출 수 있었다고. 그 친구 들어가가지고 치고 나왔잖아. 합격했잖아, 합격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마지막 2-2가 조커라고, 조커. 그러니까 그 조커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등기에서밖에 발생이 안 돼요. 세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수가 10개 이상은 힘들거든. 지적법 9개 끌어올려놨잖아. 더 이상 끌릴 수가 없거든. 그럼 등기에서 5개 맞추면 딱 60점이 나와. 근데 플러스 4개가 더 맞춰진다면 그날 조금 실수를 해도 뭐한다? 커버가 가능하다고요.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절대 등기법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딱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수업 들어갈 건데 제가 메모해서 하는 거 메모해서 풀고 제가 시각화하는 것은 시각화해서 같이 필사해서 연습하고 되겠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 용어 정리 나오면 용어도 계속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용어가 뭐다? 나는 지금 제로인 상태에서 한다.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권리질권 물어봤어. 듣기는 진짜 많이 들었잖아. 근데 지금 옆 동료한테 수업 마치고 나서 말해봐봐. 언니 권리질권 진짜 나 많이 듣는데 그게 뭐야? 서로 한번 물어봐봐. 여기 있는 사람 서로 말해줄 사람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 그 말은 뭐다? 권리질권 예차 들었지만 용어의 정리까지 되어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용어는 뭐다? 제로인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그 용어부터 다시 하나씩 뭐 해라. 오늘 내 걸로 만들어라고요. 그러면 2번, 3번이 끝난다. 그러면 등기법 충분히 9개, 10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9개 꿈의 점수를. 됐죠?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등기법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네.